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뷰뉴스 수요일 1부는 한 주간의 크립토 이슈를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되게 핫한 이슈를 갖고 오셨는데요. 최근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에서 뇌물을 준 두 명의 그 브로커와 뇌물을 받은 코인원 두 명의 그 임직원이 지금 그 현장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거와 연관된 오늘 또 주제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최근에 코인원 리베이트와 관련돼서 평가사와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핫한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 관련 수사에서 이제 검찰이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 이 종합 코인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이제 코인원의 상장 총괄 이사랑 이제 상장 팀장이 각 30억 원대 대가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줬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들 코인 가격 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뿐더러 이 브로커를 통해서 코인 발행사로부터 신청할 코인을 싸게 선취매해서 상장 후에 고가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이제 상장 신청에서 이제 코인 발행사는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코인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코인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게 했는데요. 여기서 또 브로커가 보고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거래소 상장 담당자들과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로부터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소가 평가 사이트로부터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게 그냥 무사 통과식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형식적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했던 걸로는 15일 날 온라인에 코인원 상장팀이 프로젝트 팀에 보낸 이메일 자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공개된 메일은 2021년 6월인데요. 이제 해당 이메일에는 보안 감사 업체로 슬로우 미스트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 업체로는 토큰 인사이트와 젠글을 특정 언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당자 연락처도 적혀 있는데요. 이제 특정 업체의 평가를 의뢰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코인원 상장팀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평가 자료를 직접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원 상장을 위한 자료라고 말을 하면 해당 업체들이 형식에 맞게 보고서를 준비해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코인원 관계자는 이제 논란의 이메일을 코인원이 보낸 게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식에 맞춘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상장을 하기 위한 절차에 그러니까 재단들로부터 평가 자료를 받는 건데 그 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 특정 업체가 코인원이 특정 업체를 찍어서 알렸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업체가 어떤 형식에 맞게 즉 코인의 상장에 유리한 형식을 맞췄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정 형식을 맞춰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보고의 평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디팅 업체나 뭐 코인 평가사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이렇게 연락처까지 적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게 상장이라고 한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네. 투명성과 신뢰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네네. 이러한 형식을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특정 회사에 정해진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 형식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답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테니 이렇게 형식을 맞춰달라는 건 똑같은 상황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보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토큰 인사이트와 뭐 젠글의 그 네이밍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블록미디어는 토큰 인사이트와 젠글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공했는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두 회사 모두 코인원 상장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제 또 두 회사에게서 평가서 작성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젠글 관계자는 이제 평가 보고서 제출에 코인원만의 별도 절차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원 전용 프로세스 없이 이제 특정 거래소를 위한 평가 기준 없이 모든 평가의 프로세스가 동일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쟁글 관계자는 평가서는 프로젝트가 의뢰를 할 경우에 작성을 하고 이는 이제 프로젝트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보고서를 제공한다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토큰 인사이트 관계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코인원과 우리는 상장 후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는 상장 절차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외에서 거기선 우리 역할이 끝이다.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토큰 인사이트는 우리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쟁글은 어떠한 절차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토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의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같은 평가 기관인데도 그러니까 대상은 코인원인데 쟁글과 토큰 인사이트의 약간 답변이 좀 다르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할 때 쟁글 같은 경우는 네네. 한국 담당자였고 네네. 토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저도 영어로 소통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그냥 절차가 있다라고까지만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서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 하지만 아. 같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제공하는 데만 그치고 그렇죠. 뭐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평가 절차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토큰 인사이트 측에서는 명확하게 뭐 이런 과정은 있는데 우리는 명백하게 어떤 과정상에서만 한 거고 전혀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쟁글은 좀 약간 별도의 절차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흐렸다는 좀 제가 느낌을 받는데 뭐 그런 느낌이 맞는지는 잘 이때 계속 취재를 해서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접적인 그 블록 미디어에서 보면 코인원 또 상장팀에 대해서도 또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쟁글과 토큰 인사이트는 이제 평가를 해준 업체의 입장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의뢰를 하는 쉽게 말해서 재단이 그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평가 업체로부터 이제 어떤 평가서를 받는 코인원은 그 상장시켜준 주체자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이제 약간 상반되긴 하는데 그럼 코인원의 그 상장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그 회사와 이런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코인원의 경우에는 코인원 자체는 그 이메일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이라고 말을 했으나 네. 그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블록 미디어의 답변에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예. 저희도 아직 취재 중입니다. 참 되게 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코인원 입장에서는 뭐 리베이트를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평가사로부터 이런 공식적인 어떤 틀이나 형식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말씀드린 어떤 이런 상장에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블록 미디어가 추가 취재를 하게 되면 다음 이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좀 바라고요. 그럼 다음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밈코인이 한창 유행인데 그 최근에 이제 도지능하고 뭐 밈이 왔다라고 해서 뭐 먹먹이능하고 새로운 개구리가 왔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이렇게 민코인이 이렇게 페파나 뭐 도지다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었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나 네. 본인들이 이제 트래픽 같은 걸 봤을 때는 트위터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선동을 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코인 페페 수익률이 3,200배 정도 뛰었는데 3,200배나요. 네.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는 뭐 그런 거냐? 문제는 이제 언제 들어가셨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시겠지만 예. 최초 수익률은 최초에 들어간 사람은 3,20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문제는 그 수익률 자체가 5개 지갑 주소 수익률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5개의 지갑 주소가 모두 토큰 발행자와 관계가 있다라고 루곤 체인이 이제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8조 9,700억 개의 페페 토큰을 약 385달러로 사들여서 이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총 123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00배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갑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약간 문제시 되는데 뭐 왜 이유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정 코인의 경우에 원래 지갑
가격 상승을 위해서 소수들이 가격 조작을 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도지코인의 경우에도 소수의 지갑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페페코인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페코인 자체는 좀 도지코인과 다르게 역사가 매우 짧고 도지코인은 발생 시점으로 따져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지파더라고 해서 저희가 네네. 모두가 알고 있는 네네. 일론 머스크가 흥행 요인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어도 레딧이나 네네.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이제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아직 없고 백서도 없고 그냥 홈페이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면은 있지만 밈코인이라는 그 같은 측면에서는 내러티브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아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 이렇게 도지 발행 자체도 뭐 그 역시 명확한 재단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현재 없는 상태랑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도지 같은 경우도. 근데 도지의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네네.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네.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빌리 마커스와 아, 잭슨 네네. 팔머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문제는 페페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지는 개발자는 있는데 페퍼는 아예 개발자 자체도 없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도 그렇게 3,200배가 떴다고 얘기하면 초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5개 그 특정 지갑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하면 좀 약간 그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좀 달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페페는 아예 뭐 백서에 대한 주체도 발행자가 없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개구리 페페 요게 좀 유행하는데 뭐 밈코인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라고 보여지시는 건 있으신가요? 밈코인 자체의 흥행 유행은 네네. 사실은 도지코인이 떴다가 이제 페페코인으로 뜬 거는 한 기간이 1년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자체 이렇게 유행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유는 크게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게 현 시점입니다. 아. 대신 제가 구글 트렌드로 네네. 구글 이제 검색 엔진으로 보는 트렌드로 봤었을 때는 페페코인 자체로는 원래 페페가 텔레그램에서 유행하는 예, 예, 인터넷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로는 충분히 훌륭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 검색량 측면에서도 도지라는 그 하나의 개라는 단어 네네. 자체와 페페라는 그 개구리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이미 페페가 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서 그러니까 페페 자체가 그 도지보다는 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밈 자체로는 충분히 페페가 아. 더 흥행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하긴 생각합니다. 뭐 텔레그램 같은 거 보면은 페페에 대한 그 이렇게 되게 많은 캐릭터들을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도지로 많이 사용하는 건 좀 제가 좀 많이 못 봤던 거는 정 기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서 보면 요새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메인넷 시장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요새 뭐 최근 트렌드가 이런 시장은 좀 바뀌는 경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 개인 사견으로는 네네. 메인넷 시장은 테라 루나 이후 FTX 이후에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FTX가 터지기 전에는 네네. 솔라나가 되게 흥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FTX와 솔라나의 관계성으로 인해 이제 솔라나가 잠시 주춤하는 그 과정에서 앱토스가 되게 부각이 됐고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앱토스라는 메인넷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반면에 이제 앱토스와 유행이 지나가고 이제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앱토스가 상장 이후에 네네. 이제 현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좀 라인 블록체인의 펜시아로 리브랜딩한 그게 되게 요새 인기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핀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인 블록체인이 이제 핀시아로 리브랜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핀시아 재단을 설립을 했었는데요. 라인은 이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2020년 링크체인에서 라인 블록체인으로 그리고 또 3년 만에 핀시아로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상자산 자체에 링크라고 사용했었는데 LN이 이제 네네. 핀시아인 FNSA로 이제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또 페북 출신의 또 메인넷 또 본격적인 뭐 경쟁에 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앱토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네네. 수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수위 메인넷이 5월 3일 공식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출신과 이제 메인넷의 경쟁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둘이 같이 즐겁게 상호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왜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지난 이제 3월 3일에 무브콘이라고 네네. 이제 무브 언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첫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무브 언어는 페북 출신 이제 메인넷들만 사용하는 개발자 네네. 언어인데요. 이제 러스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브 언어는 이 두 가지 회사만 메인넷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사진들도 당연히 앱토스와 수이 재단의 사람들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수이와 앱토스 간의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수이 CTO 샘 블랙시어가 지난 2월 28일에 트위터에 앱토스가 폰탭 네트워크에 압력을 가해서 무브콘 강연을 취소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둘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둘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또 저희 업계에서는 또 이게 뭐 서로서로의 뭐 좋은 뭐 경쟁이나 뭐 상생의 관계에서는 또 긍정적인 뭐 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국내에서도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또 추가를 해서 또 저희 국내 시장에서도 핫한데 또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카우스 멤버를 본격적으로 지금 네네. 이번 주부터 추가하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믹스 3.0이라고 자체 메인넷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노드카우스 파트너 NCP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4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라서 이제 40 원더스, 40 원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엠블록이라고 매일경제 블록체인 네네.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위믹스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 다오인 이제 원더다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이제 노드카우스 멤버로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드카우스 파트너 자체는 150만 개의 위믹스를 스테이킹해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원더다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아니면 24일까지 네네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진 위믹스 비율에 따라서 다오 토큰 이제 원더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얻는 거버넌스 G 원더를 얻으면 다오와 위믹스 3.0 메인넷 생태계 운영에 대한 논의와 투표 등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블록데몬, 올노즈, DSRV, 피그먼트, 이거 뭐 앵커도 있었고요. 코스모스 데이션, 오지스가 합류를 했고 올해 2월에는 코인플러그, 지닥이 참여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약간 질문 없는 질문인데 메인넷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결국에는 저희 시장이 좀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위메이드 자체의 네네. 메인넷 뭐 활성화. 위메이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다른 메인넷이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업계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뭐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인넷의 활성화라고 말하시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유메이드처럼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생태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파트너들을 맺으면서 이렇게 메인넷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결국에는 유믹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레이튼을 네네. 저는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카운슬을 별도로 운영 중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조금 독특한 방식의 노드의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었던 GC들의 네네. 문제를 봤을 때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NPC가 아니라 네네. 여기에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위메이드 노드 카우슬 네네. 자체 멤버들이 얼마나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느냐가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인넷이 활성화가 되면 투자자들이나 뭐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면서 생태계를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의견도 낼 수 있고 결국에는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기업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노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하신 생태계 확장이라는 게 여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여기 메인에서 온보딩 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트랜잭션 수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자체로서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대기업들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온보딩 되는 걸 떠나서 이렇게 노드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큰 의의를 가져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새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탈달러가 되면서 이렇게 업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자신이 채굴한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 제네시스 블록에 재무장관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이라는 더 타임즈가 보도한 주요 기사 제목을 넣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은 탈달러와의 상징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현재 미증시와 상관성이 좀 깊은데요. 비트코인의 성격이나 뭐 가지고 오는 의의 자체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다르지만 네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8달러와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트코인이 미증시와 상관성이 깊고 탈달러와의 하나의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세계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브릭스 19개국이 이제 브릭스에 19개국이 가입을 희망한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위해서 이제 8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처구루가 브릭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19개국, 이미 가입 신청국은 13개, 6개국은 비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벗어나서 새로운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제 브릭스 자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구매력 기준의 GDP가 G7의 GDP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세계 네네. 질서가 다극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지갑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G7이나 이런 데가 브릭스 같은 것까지 한다 보면 비트코인 좀 실생활에 조금 유용성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의 실생활 활용 같은 부분은 저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토시라고 하는 개인적인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네네. 있지만 그게 실생활에 얼마나 사용되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커피 결제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뭐 마우스를 네네. 구매할 때 전자상가에 가서 카드 대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든지 하는 게 실생활 활용일 텐데 이 실생활 활용을 보기 전 척도가 저희는 이제 지갑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그 지갑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 활성도를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잠들어 있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 휴먼 지갑이 이제 10년 넘게 잠들어 있다가 얼마 전에 깨어났거든요. 비트코인 279개가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됐기도 했고 2013년에 이제 6,00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지갑이 들고 있던 것도 활성화됐다라고 요즘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관련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마켓플레이스인 마이엘리스팅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21일 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갑 활성도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